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키네마틱스랑 키넥틱스를 배워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했었는데요. 뭐 사실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데, 때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 풀이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아주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아주 가끔씩, 때로는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또 순수하게 어떤 물리학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물리학자들이 어떤 운동량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뉴턴 법칙을 마쳤으니까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확장을 해서 어떤 에너지와 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일단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에너지라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된 개념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일이란 과연 뭔지, 일이란 녀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일이란 개념은 뭐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일반 물리까지 다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배웠던 개념이잖아요. 그럼 뭐 다 일이라는 건 뭐 이동 곱하기 힘이다. 이동 곱하기가 힘이 아니라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다라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이란 게 왜 그렇게 정의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의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는 운동상태라는 녀석이, 운동상태라는 개념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동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상자가 두 개가 있어요. 상자가 두 개. 그리고 위에 있는 상자는 왼쪽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아래 상자는 1m/s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래 녀석이 속도가 작으니까 화살표를 좀 작게 그릴게요. 작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두 물체가 속도만 다르게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집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두 물체의 차이가 뭐가 달라? 운동 상태가 뭐가 달라? 이렇게 딱 물어봤다가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생긴 것도 똑같고 움직이는 방향도 똑같으니까 위에 녀석이 아래 녀석보다 빨라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동 상태라는 개념은 그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도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물론 속도도 다를 수 있고, 속도도 다를 수 있지만 뭐 가속도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를 미분해서 나타내는 개념이고, 미분이란 거는 뉴턴이 만들어내기 전에는 없었던 개념이니까 운동 상태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가속도보다는 속도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속도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만의 약속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리학자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전에 수없이 많이 있어왔던 논의 중에 하나인 부분이긴 한데, 물체의 운동 상태가 뭐냐라고 어떤 생각이 들면, 질문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물체의 운동 상태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하죠. 속도. 갖고 있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가 뭐예요? 라고 이해를 해도
뭐 똑같은 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렇게 속도라는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봤더니 또 물리학자들이 밥 먹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알고 싶은 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움직임이 있으려면, 움직임의 변화가 있으려면, 즉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으려면,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란 게 필요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을 가해야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거 아니에요. 즉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려면 우리는 그 물체에 뭐가 되든지 일정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힘이 작용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리란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물리학자들이 지금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 상태라는 것은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라는 물리량에 대변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고, 또 물리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이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또 알고 싶은 거니까 과연 이 속도를 변하게 하는 요인을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힘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물리학자들끼리 뭐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힘이란 게 필요하구나, 물체의 속도를 바꾸려면. 근데 또 다른 물리학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뭐 물체의 힘이란 게 작용해가지고 그 물체의 운동 속도, 운동 상태, 속도를 바꾸는 건 알겠다. 근데 힘만 있으면 다냐? 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죠. 다른 게 뭐 필요한지 또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논의들이 있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게 힘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힘만 있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나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시나 또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물체에 힘을 가했으니까 힘은 주황색으로 할게요. 어떤 F라는 힘을 가해줬어요, 물체에. 힘을 가하고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자들이 알고 싶은 건 이 물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운동 상태를 갖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힘만이 필요한지가 또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힘뿐만 아니라 이 힘이 작용해가지고 밀고 가는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적어지면서 적어질수록, 그러니까 힘을 가해가지고 이 물체를 밀고 가든지 뭐 끌고 가든지 어쨌든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과적으로 그 물체가 갖게 되는 속도도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이 지우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우개가 이런 뭐 1m/s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이거를 어떤 분필같이 생긴 총알이 날아와서 얘를 팍 맞췄어요. 그래서 일정한 힘을 준 거죠. 그러면은 분필은 적절한 예가 아니군요. 그냥 제가 손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제 오른손이 와가지고 이 분필 지우개에 어떤 커다란 힘을 줘서 끌고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밀고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운동 상태가 더 급격히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거리를 이동한 것보다. 그래서 아이고 떨어졌네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준다는 것은 힘도 필요한데 힘에 더불어서 그 힘이 작용해가지고 밀고 가는 혹은 끌고 가는 이동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동 상태도 점점 더 많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뭐 당연한 사실인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뭐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일이라는 개념을 또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몰랐었던, 아주 무지했던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깨닫고서 굉장히 기뻐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려면 힘이 필요하고 또 그 힘에 작용해서 끌고 가는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점점 더 크게 많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과학이란 게 이렇게 힘이랑 이동 거리가 작용하면은 운동 상태가 바뀌게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그 말로 된 논의를 항상 수식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힘과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이 힘과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게 됐냐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얼마나 바꿨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이름을 1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이라고. 워크, 영어로 워크죠. 그래서 1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 그리고 이걸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1은 그냥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1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얼마나 크게 바꿔주는지에 대한 물리량을 대변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정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상태를 더 급격하게 바꿔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운동 상태를 많이 바꿔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힘이 좀 작더라도 혹은 일정하더라도 그 힘이 작용한 채로 밀고 간 혹은 끌고 간 이동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운동 상태를 많이 바꿔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얼마나 바꿔줬느냐에 대한 개념을, 또 그런 물리량을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내게 된다면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방금 전까지 논의했던 그런 아주 그 관념적인 물리량에 대한 그 변형에 대한 개념과도 아주 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정해놓고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의 탄생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한번 이 1이라는 녀석을 정의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물론 정의는 됐죠. 그러니까 1을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화면이 잠깐 끊기지 않았네요. 이게 노트북을 슬라이드를 넘겨야 되는데 이 넘기는 애를 안 가져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어쨌든 제가 1이란 녀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고, 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간단한 아주 유래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정의한 1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진행해보자고요. 무슨 논의를 진행할 거냐면은, 1이란 걸 왜 정의한 거예요? 이 물체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궁금했기 때문에 1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이라는 개념의 논의를 확장해서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물체에 어떤 힘이나 또 힘이 가해져서 이동거리가 있을 때 종국의 그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갖게 될지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의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가 방금 한 정의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라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3차원부터 바로 식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차원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넘어가서 3차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해요. 어쨌든 1차원부터 해석을 할 건데, 1차원 상에서 이 노란색 입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차원이니까 그냥 수직선 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이 녀석의 이 노란색 원의 초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초기 위치. 초기 위치니까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초기니까. 1번 위치이고, 얘가 쭉 이동해가지고 종국에는 이 2번 위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2번 위치니까 초기, 마지막이니까 그냥 파이널이라고 할까요? 파이널. 초기, 파이널. 2번 위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을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받으면서. 어떤 힘이냐면, 저도 무슨 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떤 F라는 힘을 계속 여기서 초기 상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올 때까지, 2번이라는 위치까지 이동할 때까지 계속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F라는 힘은 일정한 힘이 아니고
뭐 변할 수 있어요. 이 순간에는 여기 왔을 때는 1뉴턴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순간에 왔을 때는 2뉴턴으로 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여기쯤에 위치에 왔을 때는 3뉴턴으로 밀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힘의 크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의미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초기 위치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쭉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국에는 2번 위치까지 왔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번 위치 왔을 때 이 녀석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제가 문제 상황에서 가정했듯이 이 녀석이 계속 힘을 받아가지고 쭉 와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동하는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또 여기로 이동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또 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순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요 주황색 지점에서 이 주황색 지점까지 이동하는 순간을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방금 전에 일을 정했으니까 일이란 개념, 일이란 수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랑 이동거리를 또 이렇게 문자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힘은 제가 F라고 했고 이동거리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순간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쪼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세하게 쪼갰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어떤 노테이션으로 쓸 거냐면은 이동하는 거리를 dx라고 해볼게요. x. 원래 1차원상에서는 x가 변이를 나타내잖아요. 작은 거리니까 dx 말고 그냥 델타 x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미세한 작은 이동 거리를 바라볼 거니까 제가 굉장히 무수하게 잘라가지고 그 아주 짧은 순간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그 순간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델타 x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뭐 그 힘에 의해 받은 일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부터 요 순간까지 이동할 때 받은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일단 힘은 제가 F라고 썼죠. F라는 어떤 함수로 썼어요. 뭐 거리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떤 F라는 함수 썼고 이동 거리는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델타 X라고 썼어요. 델타 X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받게 된 이 입자가 받게 된 일의 크기는 F 곱하기 델타 X가 된다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이라는 녀석도 어떤 노테이션으로 써줄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굉장히 짧은 순간을 보고 있는 거니까 또 짧은 순간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일의 크기니까 뭐 순간이니까 역시나 델타 1은 영어로 워크잖아요. 워크의 앞 글자는 W고 그리고 아주 작은 구간이니까 델타 W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입자가 아주 짧은 순간에 받은 일의 크기는 델타 오메가고 델타 W고 그 델타 W는 F 곱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냥 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각각의 문자를 대입해가지고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초기 위치부터 마지막 파이널 최종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이 입자가 받은 총 일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지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이동하는데 받은 일의 크기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위치부터 최종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받은 총 일의 크기를 우리는 W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 W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델타 W를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동안에 받은 일의 크기가 델타 W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무수히 많이 쪼갠 어느 순간의 한 뭐 이동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그 다음 지점까지 또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번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까지 또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이동하는 동안에 받은 어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델타 오메가가 있겠죠. 뭐 여기가 뭐 K번째 구간이라고 하면은 델타 오메가 K가 될 거고요. 델타 W 델타 W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요런 몇 번째인지 노테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델타 W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델타 W를 결국에 각각 받은 구간 동안에 델타 W를 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총 받은 1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델타 W를 어떻게 더하면 될까요? 근데 여기다 당연히 지금 뭐 구간을 몇 개로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간을 무한대 구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때까지 받은 짧은 구간에서 받은 1의 모든 총합이 결과적으로 그 초기 상태부터 마지막 상태까지 이동할 때까지 받은 1의 크기랑 같아질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구분구조법 하는 거예요. 구분구조법. 같아질 테니까 그 무한대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시그마, 델타, 오메가를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마지막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받은 1의 총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인티그랄 쓰면 되겠죠? 무한대 구간인데 델타 오메가니까. 그럼 델타 오메가가 D, 자꾸 오메가라 그러는데 W예요. DW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DW는 여기 보세요. 델타 W가 DW 변했으니까 또 델타 W는 F 곱하기 델타 X니까 DW는 F, D, X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쓸까? 밑에 한번 써보자고요. 한 번 더. 좋아요. 초기 상태부터 마지막 상태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입자가 받은 1의 총 크기는 W고 W는 인티그랄 F, D, X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개념을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해봐야 될 게 F는 뭐죠? F는 제가 아까 여기 상태에서는 1N이 될 수도 있고 2N이 될 수도 있고 뭐 3N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F는 뭐예요? F는 MA죠?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F는 그냥 MA잖아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여기다 쓸게요. 뭐 M은 이 입자가 가진 어떤 질량일 거잖아요. 질량. 그래서 그냥 M이에요. M은 M. 그리고 뭐 DX는 뭐 마찬가지로 그냥 DX예요. 아주 미소 구간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A는 뭐냐면은 A는 속도의 미분값이 될 거잖아요.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한번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M 역시나 그대로 있고 dv dt잖아요. dt를 밑으로 옮길 거예요. dv는 그대로 놔두고 dt dx 이렇게. 아니 이 t는 이 시간이란 녀석은 이 속도를 미분한 녀석인데 어떻게 이 녀석을 v는 놔두고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적분학책을 다시 펼치셔서 체인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났더니 역시나 m은 그대로 있고 dx, dt는 뭐죠?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속도가 되니까 속도를 여기다 써주고 dv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적분하려는 것은 지금 1번 위치부터 2번 위치까지잖아요. 1번 위치부터 2번 위치까지. 근데 적분 변수가 v랑 dv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위치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1번 위치에서 갖고 있는 속도 v1이 들어가야 되고 또 2번 위치에서 갖고 있는 속도 v2가 이렇게 이거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값이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해봤더니 물리학자들이 적분해봤더니 m은 그냥 상수값이고 m은 그냥 상수값이니까 가만히 있고
적분해주면 V를 dV에 대해서 적분해줬으니까 2분의 1 V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1번 위치에서 이동이 2번 위치까지 간 거니까 요 상수들은 1번 위치의 속도 V1 또 2번 위치의 속도 V2가 되겠네요. 글씨가 너무 작나? V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넣어서 계산해 줘야죠.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m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1 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단히 이렇게 나온 결과를 좀 간단히 써보면은 우리가 구한 거는 1번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얻은 총 1의 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W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2분의 1 mv 제곱 v2 제곱 2분의 1 m v1 제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요놈 봐라 뭔가 재밌게 나왔네 하고서 요 1번 위치에서의 속도에 관련된 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봤더니 2분의 1 m v1 제곱 더하기 w 2분의 1 m v2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뭐 그냥 1이란 개념을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냥 일련의 수학적 과정을 통해서 뭐 뉴턴 법칙 F는 M에 넣고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구해봤더니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W는 1의 양이죠. 받은 1의 양이고 더해줬더니 2분의 1 mv2 제곱이라는 값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걸 보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서 그 강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에 대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1이란 걸 아까처럼 이렇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정의한 이유는 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물체가 최종적으로 어떤 운동 상태, 즉 어떤 속도를 갖게 될지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1이라는 녀석을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서 이 결과식을 봤더니 속도는 제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텀이 그 물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속도에 대한 어떤 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이 그 물체가 초기에 갖고 있었던 운동 상태를 대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냐면은 속도라는 텀이 들어있으니까 요 항에 속도라는 텀은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니까 초기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학적 양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초기의 운동 상태에다가 이 식에서 그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일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이 초기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요 텀과 그 형태상으로 동일한, 그냥 똑같죠. 형태상으로 똑같은 항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봤더니 여기 V2 들어있잖아요. V2는 이 입자가 이동하면서 어떤 힘을 받으면서 이동을 해왔는데 그 입자가 최종 위치에 도달했을 때 갖고 있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속도를 갖고 있는 항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의미를 부여했냐면은 최종 운동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최종 운동 상태라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물리학적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좀 이 초기 운동 상태랑 최종 운동 상태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름을 그럴싸하게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얘도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된 거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어디다 쓸까요?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어떤 물체가 한 시점에서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에다가 그 물체의 현재 속도의 제곱으로 써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에 불과하고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이 부위에 있어가지고 그 물체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물리량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사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대부분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가끔 풀다 보면은 어떤 그 개에 따라서 관성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가 관성계냐 비관성계냐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버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자기가 적용해놓고도 이게 올바로 적용했는지 아닌지 확신할 때가 많고,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근데도 이런 일련의 증명 과정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논의에서부터 자기가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식들을 다 유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증명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이제 1차원에서의 일의 개념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그 1차원에서의 일의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역시나 1차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 1차원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거의 없어요. 역시나 3차원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다뤄봐야겠죠? 증명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바로 3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3차원에서의 일의 정의를 좀 더 약간만 다르게 정의를 하고, 또 3차원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유도해내려면 수학에서 내적 있잖아요. 내적 외적할 때 내적, 이너 프로덕트, 내적의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의 일은 일단 1차원에서의 일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1차원에서의 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근데 3차원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3차원에서는 곱하기가 아니라 힘 벡터와 이동거리 벡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변이 벡터라고 쓰죠. 이동거리 변이니까.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가 되게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 물체를 길이 땅이 이렇게 있고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밀었어요. 그러면은 이 미는 족족 이 힘이 다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일의
개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힘을 이렇게 가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한 게 아니고 힘을 좀 비스듬하게 가해줬어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 힘은 수직 방향 성분과 수평 방향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었을 때 땅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가 이동하는 방향은, 즉 이동 거리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힘은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해 주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힘 중에서 수평 방향 분력만 그 일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게 될 거잖아요. 즉 이 수직 방향 성분은 그쪽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서의 일을 힘이랑 변위의 어떤 내적으로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힘 벡터가 지금 이거고 이동거리 벡터가 힘 벡터가 지금 이렇게 사선을 그리고 있고 이동거리가 벡터가 이거일 때 두 녀석을 내적하면은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이 벡터를 힘 벡터를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했을 때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이 벡터 중에서 이 수평 방향 성분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변이 벡터랑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게 내적의 성질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서 힘이랑 변이 벡터를 내적을 해가지고 일을 구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이동한 방향만으로의 순수하게 이동한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그 분력만 남아서 곱해지게 돼서 일에 대한 어떤 물리량이 구해질 수 있게 돼요. 쓸모없는, 일을 하지 못하는 힘은 다 무시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내적을 정의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마인드를. 내적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적, 어디라 할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 벡터가, 일단 X방향 성분은 AX라고 하죠. 그리고 X방향이니까 I 햇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Y방향 성분은 AY, 그리고 J 햇 더하기 AZ, K 햇. 이런 성분을 갖는 A 벡터가 있다고 하고, 또 B 벡터는 뭐라고 쓸까요? BX, I 더하기 BY, J 더하기 BZ, K, 햇. 이렇게 주어진 이런 각각의 성분을 갖고 있는 A 벡터랑 B 벡터, 두 벡터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럴 때 내적은 A랑 B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한 게 내적으로서 정의가 되죠.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다들 수학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식만 써볼게요. BZ, BZ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한 거라고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지금 이거고 B 벡터가 만약에 요거고 사이값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A 벡터의 크기, 요 화살표의 길이가 되겠죠? A 벡터의 크기랑 또 B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길이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한 값이 내적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힘이랑 힘 벡터랑 변이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만약에 힘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고 변이 벡터가 이쪽 방향이었다라고 하면은 요 성질에 의해서 마지막 그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힘 벡터 중에서 힘 벡터의 이 수평 방향, 즉 변이 벡터랑 평행한 방향의 분력만 살아남아서 그 크기가 변이 벡터랑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동은 이쪽으로 하고 있고
뭐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은 전혀 없으니까 이 힘의 수직 방향 분력은 아무런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관념과도 물리학적인 해석과도 잘 일치하게 되는 일치하게 되는 어떤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사실이냐면 3차원에서의 일은 힘 벡터랑 변이 벡터의 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3차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주어질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1차원에서 한 거랑. 힘이 해준 일.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은 이게 3차원 곡선이에요. 3차원 곡선. 이 보라색 경로를 따라서 어떤 보라색 3차원 경로를 따라서 이 노란색 공이 초기 위치에 여기 있었고, 역시나 1번 위치라고 할게요. 출발해가지고 쭉쭉 가가지고 마지막 최종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기 위치를 원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원점이고, 이 녀석이 뭐 요 지점까지 왔어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요 지점까지 왔다고 했을 때 그 벡터를, 즉 원점에서 이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R 벡터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R 벡터를 기준으로 여기서 좀 더 움직였어요. 조금 아주 미세한 거리만큼 움직였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R 벡터 더하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 벡터를 R 벡터 더하기 델타 R 벡터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요 벡터랑 요 벡터 사이의 그 상대 벡터는 요 벡터에서 R 더하기 델타 R에서 R을 빼면 그 상대 벡터가 나올 테니까 상대 벡터는 델타 R 벡터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물체가 이 주황색 지점에서 요 주황색 지점까지 이동할 때 받은 일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일의 크기를 구하려면 일단 힘 벡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힘 벡터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이쪽, 이거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쓸까, F 벡터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과 요 R 벡터 사이의 사이각은 뭐라고 할까요? 세타? 그래요.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세타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 놨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이 물체가 F라는 힘 벡터로부터 받은 아주 작은 그 일의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 역시나 W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3차원에서의 일은 힘 벡터랑 변이 벡터의 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변이 벡터는 델타 R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R 벡터 그리고 내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내적의 성질에 따르면, 이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내적의 성질을 따르면은 이 녀석은 F 벡터랑 델타 R 벡터의 크기랑 각각의 크기랑 또 사이각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F 벡터라는 녀석의 F라는 힘 벡터의 성분을 뭐라고 쓸까요? X방향은 Fx라고 쓰고, 또 X방향이니까 I hat 이렇게 쓰고, Fy는 Y방향은 Fy, 또 Z방향은 FZK,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 델타 R 벡터라는 녀석의 성분은 뭐라고 쓸까요? 일단 델타 R 벡터를 쓰기 전에 R 벡터가 어떻게 주어질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R 벡터
그냥 R벡터의 X방향 성분은 X라고 쓰자고요. 그리고 이거 X방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I 해실 거고, 또 Y방향 성분을 그냥 Y라고 쓰고, Z방향 성분을 Z라고 써줘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델타 R 벡터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당연히 그냥 앞에 델타만 붙여주면 되죠. 델타 R 벡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미소 변이량이니까 역시나 이 R 벡터가 X, Y, Z임을 참고해보면은 델타 X, I 더하기 델타 Y, J 햇 더하기 델타 Z, K 햇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내적의 성질을 따르면 각각의 성분을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곱해진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으니까 그 성질을 적용해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F, X, 델타 X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다 식을 제대로 전개해 볼게요. 어디 보자. F, X, I 햇 더하기 F, Y, J 햇 더하기 F, Z, K 햇에다가 내적 델타 X, I 햇 더하기 델타 Y, J 햇 더하기 델타 Z, K 햇이고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하고 Z는 Z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fx 델타 x 더하기 fy 델타 y 그리고 마지막 fz 델타 z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노란색 초기 위치 1번부터 노란색 최종 위치 2번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주 짧은 변이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짧은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짧은 변이를 이동하는 동안 받은 굉장히 작은 힘을 델타 W가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어진 식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작은 이동에 대한 E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1번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 이동했을 때 총 받은 E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 총 받은 E의 크기를 그냥 W라고 쓰면은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역시나 모든 델타 W들을 다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구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구한 거랑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구한 그 작은 일들을 모두 다 더해버리면 W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그 작은 구간들을 무한대로 나누면 완전히 같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 dW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델타 W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그마 무한대로 가는데 fx 델타 x 더하기 fy 델타 y 더하기 fz 델타 z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로 갔을 때 델타 W가 dW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부분구조법에 의해서 이 녀석도 f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쓰면은 또 인티그랄 fy dy 플러스 fz dz 이렇게 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인티그랄한다. 이 무한대로 더한 게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니까 그냥 각각 나눠져가지고 다 인티그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인티그랄 구하고 요거 인티그랄 구하고 요거 인티그랄 구하고 그럼 되겠죠? 근데 뭐 다 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얘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첫 번째로 1번 인티그랄
fx dx.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라는 거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f는 ma니까 fx는 질량 곱하기 저 입자의 질량 곱하기 a, 그 x방향으로의 가속도가 될 거죠. 그리고 dx는 그대로 dx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m은 그대로 있고 ax는 dvx, 즉 v방향으로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또 dx는 그대로 있고, dt를 요 dx 밑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왜 그런지는 미적분학 책을 참고하세요. 역시나 dx d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고, dx dt는 dx는 x방향으로의 변이잖아요.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줬으니까 x방향으로의 속도가 나오겠죠. 즉 이 녀석은 vx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mvx dvx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인티그랄을 하는 구간은 이 1번 위치부터 초기 1번 위치부터 초기 2번 위치까지의 그 구간이니까 이 녀석의 적분 구간은 1부터 2번 위치까지, 2번 위치에서 1번 위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적분하려는 그 적분 변수는 vx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x방향으로의 1번 위치에서 x방향으로의 속도, 그리고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에서 x방향의 속도, 이게 적분상수가 되게 되고, 이걸 적분상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나요? 어쨌든 이게 구간이 1번 위치에서의 x방향의 속도, 2번 위치에서의 x방향의 속도,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서 써주게 되면은 계산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m v x 2번 위치에서의 x방향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x방향 속도인데 1번 위치에서의 제곱을 빼주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fx dx를 인티그랄 한 것을 구해봤더니 요게 나온 거잖아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그럼 나머지들도 fy랑 fz에 대한 적분도 다 똑같은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식을 뭐 다시 해보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해보진 않을 거고, 결과식을 옆에다 써주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에 대해서 했을 때 vx 제곱이 하나 생겼으니까 y에 대해서도 vy 제곱이 하나 생길 거고, z에 대해서도 vy 제곱이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m 묶어줄 거예요. vx 2번 위치에서의 vx 제곱이 하나 생겼고, 2번 위치에서의 vy 제곱이 하나 생길 거고, 또 3번 위치에서의 vy 제곱이 또 하나 생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1번 위치에서의 v제곱이 하나 생길 거고, 또 1번 위치에서의 y제곱이 하나 생길 거고, 1번 위치에서의 vz제곱이 하나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일단 항이 두 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장부터 다시 2분의 1 이걸 쓰기 전에 하나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vx2랑 vy2랑 vz2는 2번 위치에서의 x방향 속도, 2번 위치에서의 y방향 속도, z방향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속도 벡터를 정의를 해볼게요. 속도 벡터를 2번 위치의 속도 벡터를 v2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vx2i hat 더하기 vy2 j hat 더하기 vz2k hat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1번 위치의 속도를 v1 벡터라고 노테이션을 적용해 준 다음에 그 각각의 성분을 vx1 i hat 더하기 vy1 j hat 더하기 vz1 k hat이라고 놓으면은 이거를, 요 녀석을 얘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일단 요거는 얘네는 이거고, 요 식을
어떻게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분의 1 m은 그냥 그대로 있고 제곱이잖아요. 제곱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2 벡터랑 v2 벡터를 내적을 한 걸로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내적하면은 각각의 성분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애를 내적했으니까 똑같은 애가 똑같이 곱해질 거고 그럼 제곱이 될 테니까 요 녀석이 나오겠죠. 반대로 요 녀석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즉 1번 위치에서의 속도 성분들도 2분의 1 m 마이너스 2분의 1 m 에다가 v1 벡터를 내적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한 군데 모아주면은 2분의 1 m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 내적 v1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역시나 똑같이 내적의 성질 중에 또 하나가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은 그거는 v2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v1 벡터의 밑에다 좀 더 쓸게요. 크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은 그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내적의 성질 중에 또 하나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역시나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1차원에서의 형태랑 똑같이 나오죠. 다만 그 1차원에서는 성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어떤 스칼라 값으로 v2 제곱 빼기 v1 제곱이라고 나왔었는데 3차원에서는 성분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성분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의 차이값으로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뭐 3차원에서도 계산만 좀 더 많아진 것 뿐이지 양만 많아진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값은 다 똑같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똑같이 일을 정의하고 그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녀석으로서 그런 물리량으로서 일을 정의하고 그 일의 개념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이란 녀석은 결국 총 받은 일이란 녀석은 결국 2분의 1 m에다가 마지막 최종 상태에서의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상태에서의 속도의 제곱으로 주어지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 녀석을 운동에너지라고 또 정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2분의 1 m제곱 똑같아서 여기까지 그 운동에너지를 모두 다 구해보았어요. 3차원까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식의 의미가 이 첫 번째 위치에서의 속도 제곱의 텀을 이쪽으로 이양시켜주면은 2분의 1 m v1 벡터 제곱 더하기 w는 1 나누기 2 m v2 벡터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은 받은 1 그리고 이 녀석은 처음 운동 상태고 이 녀석은 나중에 운동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질량은 그냥 저울에 갖다 대고 측정하면 돼요. V1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잖아요. 뭐 스피드 거는 걸 갖다 재든지 하여튼 뭐 해서 재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 상태를 알고 있을 때 또 이동하는 운동 상태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동안 총 받은 일만 알고 있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까지 운동 상태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그럼 과연 그 받은 일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내가 뭐 이 식의 의미는 알겠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 운동 상태에다가 받은 일을 더하면 마지막 운동 상태, 즉 최종 운동 상태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렇다면 뭐 받은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그걸 구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이 생겨야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받은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1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1. 처음에 힘이 뭘로 주어질지 몰라요. 힘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 케이스를 준비해 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헤어진 일? 말이 이상한. 스프링이 한 일이에요. 스프링 한 일을 구하는 건데, 지금 스프링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냐면은, 지금 요 B라는 벽이 있고,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프링이 그냥 변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원래 스프링 길이가 요거라고 하면은, 딱 요 상태 그대로 물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가, 여기까지 압축시켰다가 팍 놨어요. 그러면 요게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놨으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 위치에서부터, 요 위치까지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하는 동안에 스프링이 요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결국에 2를 구한다는 거는 힘을 알아야 얘를 구했었잖아요. 힘이랑 이동거리를. 그래서 그리고 힘이랑 이동거리라는 녀석은 둘 다 벡터로 주어지는 어떤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벡터를 정의하려면은 좌표계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좌표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키네마틱스랑 키네틱스를 다룰 때도 제가 항상 먼저 한 게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적용할 거든지에 상관없이 일단 좌표계를 정하고 보세요. 좌표계.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얘는 1차원상으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XY 좌표계 잡을게요. XY 좌표계를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XY 직교 좌표계를 잡는데 그 녀석을 어디다가 갖다 붙일 거냐면은 좌표계를 정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 직교 좌표계, TN 좌표계, 그리고 원통 좌표계도 있고 극좌표계도 있는데 어떤 좌표계를 쓸지 단순히 그 선택하는 것도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지만 그 좌표계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어렵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좌표계를 잘 갖다 붙이는 것도 이 문제상에 잘 갖다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그 좌표계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여기 그 스프링이 전혀 변형이 없을 때 그리고 없을 때의 물체의 정 가운데다가 딱 붙여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X축, Y축인데 사실 Y축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축만 이렇게 그려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는 우리는 XY 직교 좌표계를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1이잖아요. 1이니까 1을 구하려면 힘 벡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벡터 여기다 써놨어요. 힘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스프링에서의 힘은 이동거리의 즉 변이에 비례해서 스프링의 힘의 값이 커지게 돼요. 즉 스프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스프링이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가해주는 힘은 스프링이 늘어난 변이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 비례하는 상수를 스프링 상수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동거리 그 변이에다가 K 값을 붙여줘서 이 녀석이 스프링이 가해주는 힘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힘의 크기만 나타낸 거죠. 힘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이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 녀석이 여기까지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즉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스프링이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좌표축을 이렇게 X 좌표축을 이쪽 방향으로 놨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운동하려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스프링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우리가 설정한 X축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 즉 X축 방향은 I 햇이잖아요. X축 방향은 I 햇인데 그 I 햇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X라고 써줘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2를 구하려면 흰 벡터 알았어요. 그러면 변이 벡터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변이 벡터를 만약 알았다고 치자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만약 알았다고 치면은 힘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2를 어떻게 구하냐면 스프링에 가해준 1은 1번 위치부터 2번 위치까지 이렇게 쓰죠. 2를 구할 건데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옆에다 씁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를 구할 건데 무슨 2를 구할 거냐면은 1번 위치부터 2번 위치까지 1번 위치부터 2번 위치까지 이동할 때까지 스프링이 해준 2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랑 같냐면은 제가 인티그랄 f dx랑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이거는 근데 1차원상의 표현이고 3차원상의 표현은 f hat d r hat 벡터랑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증명하면서 이 녀석은 흰 벡터고 이 녀석은 변이 벡터고. 그러면은 제가 힘은 이거 구했잖아요. k-kx라고. 그러면은 이제 dr 벡터도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dr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 dr 벡터는 r 벡터를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먼저 r 벡터를 알아야겠죠. r 벡터. r 벡터는 뭐냐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녀석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변이 벡터예요. 그러면은 그 변이 벡터를 r 벡터라고 나타낸 거고, 그럼 이 벡터는 우리가 이 벡터를 어떤 텀으로 나타내려면은 그 벡터가 갖고 있는 이동 거리랑 또 방향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지금 뭐 이 위치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해볼게요. x.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그 좌표축의 방향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니까 i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즉 위치 변이 벡터는 x랑 i ha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dr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dr 벡터는 이거 똑같이 r 벡터가 x니까 dr 벡터는 dx i hat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 식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티그랄 f 벡터는 마이너스 k x i hat이었고 dr 벡터는 내적 dx i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인티그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내적하면은 마이너스 k x d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i hat이랑 i hat은 서로 방향이 같고 유닛 벡터니까 단위 벡터니까 내적해주면 그냥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갔을 때 가는 도중에 받은 1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 적분 변수가 x잖아요. x?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값도 x에 대한 값이 돼야 될 거고, 또 처음 위치가 1번 위치였는데 1번 위치까지의 그 변이를 x1이라고 한다면은 1번 위치까지의 변이, 즉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원점으로부터 최종 위치까지의 변이를 x2라고 하면은 처음 위치 x1에서 나중 위치 x2까지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2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k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버리고 마이너스 k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x1, x2 이렇게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거를 대입해줘서 계산을 해봤더니 2분의 1 k x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x2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스프링에 매달려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즉 x1에서 x2 위치까지 이동을 할 때 받은 1의 양은 2분의 1 k x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x2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x1이라는 변이는 x2보다 작잖아요. x1은 여기고 x2는 여기니까 작잖아요. 그러면은 x1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값은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즉,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물체가 받은 일의 양, 스프링에 의해서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은 0보다 작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제가 운동 에너지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즉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받은 일이 0보다 작아요. 받은 일이 0보다 작으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1이 0보다 작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요. 더해주면 나중에 에너지는 8이 되는 거잖아요. 즉 나중에 속도가 점점 작아졌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랑도 같냐면은 이 스프링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랑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이에요. 지금 보면은 스프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얘가 압축이 됐다가 튕겨나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스프링이 더 계속 잡아당길 테니까 속력이 점점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깎이 될 테니까 결국에 나중에 속력은 처음의 속력보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해석은 지금 요런 결과도, 즉 2분의 1 kx1 제곱이 2분의 1 kx1 제곱에서 2분의 1 kx 제곱을 뺀 게 0보다 작다는 결과와도 굉장히 잘 부합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당연한 소리를 너무 길게 떠들었네. 그러면은 스프링은 됐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번에는 만류 인력에 대한 힘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한 힘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스프링에 의한 에너지 뭐 2분의 1 kx 제곱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중력에 의한 일, 뭐 mgh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제들을, 다들 알고 계신 예제들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알고 계신 걸 그냥 단순히 복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힘을 구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잘 익혀두시라는 의미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문제를 또 풀다 보면은 힘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거든요. 힘이 이상한 함수로 주어질 수 있고, 뭐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상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에너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주어진 힘에 대해서 따로따로 또 일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방법들을 모르고 있으면은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만, 당연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왔던 사실들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그 결과에 더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에 의한 일을 이번엔 보고 싶어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설정해야겠죠. 뭐 좌표계를 뭘로 설정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극좌표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극좌표계를 써보도록 할게요. 극좌표계. 그래서 극좌표계를 쓰도록 하고, 지금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이 파란색 라인 있잖아요.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위치는 A1 여기였고, 나중에 위치는 A2 여기죠. 그리고 행성은 여기 있네요.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거를 엄청 세게 팍 던져가지고 얘가 분필이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우주 멀리 날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A1이라는 위치에서 A2라는 위치까지 갔을 때 이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을 총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극좌표계에 박아놨고, 또 여기다 위치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위치해놓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 원점이랑, 즉 지구의 중심이랑 원점을 잘 맞춰놓고 어디라고 할까요? 지금 요 순간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요 순간까지 왔을 때 그곳을 향하는 벡터를 ER 해시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과 수직한 녀석을 E 세타 해시라고 역시나 놔두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좌표계 설정 마쳤고, 이제 F를 구해보자고요. 만류 인력의 크기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R 제곱분의
G, M, M이잖아요. R은 그 지구의 중심이랑 물체까지의 거리고, 또 G는 어떤 만류인력 상수고, 라지 M은 그 지구의 질량이고, 스몰 m은 이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냐? 제가 ER 벡터를, ER 햇을 이 물체를 향하는, 지금 이 빨간색 벡터나 뭐 보라색 벡터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물체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 ER 햇이라는 벡터를 잡아놨잖아요. 단위 벡터를. 근데 만류인력은 얘를 이렇게 당기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평행해요. 평행한데 반대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벡터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방향은 ER 햇 벡터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고, 이제는 이제 변위를 구해봐야 돼요. 변위. 미소 변위를 구해야 E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역시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E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물체가 받은 E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F 햇 벡터랑 역시나 DR 햇 DR 벡터를 F 벡터가 아니라 F 벡터죠. F 벡터랑 DR 벡터를 내적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적해서 적분함으로써. 그러면 F 벡터 구했으니까 이제 DR 되는데, 여기서 그럼 DR 벡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DR 벡터. 제가 바로 전 문제에서 DR 벡터를 구할 때 먼저 어떻게 구했냐면 R 벡터를 X, I라고 설정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가지고 DR 벡터를 구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될 거예요. 먼저 R 벡터를 설정하고 그 녀석을 미분하면 되겠죠. R 벡터를 설정할 건데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요 순간에 M이 요 순간에 위치했을 때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하고, 그럼 벡터 방향은 어디겠어요? ER 햇 벡터 방향이죠? ER 햇 벡터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미분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은, 즉 전미분을 해주면은 DR 벡터는 요거 미분하고 R 미분하고 DR, ER 햇 벡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극좌표를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ER 벡터 방향도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ER 햇 벡터도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R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ER 햇은 미분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딴 데다 쓰자.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D, E, R 햇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세타 닷에다가 E 세타 햇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잠시만요. 세타 닷은 D 세타에다가 D, T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전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DT를 없다고 치면은, DT가 없다고 치면은 요 DER 햇이라는 녀석은 지금 요것을 전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DER 햇이라는 녀석이 D세타, E세타 햇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DR 벡터는 DR에다가 ER 햇 더하기 R D세타, E세타 햇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마 전미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개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미적분학을 다시 공부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벡터 구했어요. F벡터는 요거였죠? 인티그랄 써주고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M, M이고 E, R 햇에다가 내적하고, 뭘 내적할 거냐면 DR 벡터 내적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DR이고 ER 햇인데 또 하나 더 있죠. RD 세타랑 E 세타 햇 요거 내적해주면, 근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내적하면은 ER 햇 벡터 그리고 똑같은 유닛 벡터니까 얘랑 내적하면 그냥 1이 돼버리죠. 근데 E 세타 햇이랑 ER 햇은 서로 수직이잖아요. ER 햇이랑 E 세타 햇은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내적하게 되면은 수직인데 내적하면 0이 돼버리잖아요. 0.
그래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거는 이것만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 내적하게 되면은 같은 벡터니까 1이 될 거고, 같은 유닛 벡터니까 1이 될 거고, r제곱 g m m dr 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적분 변수는 r이니까 처음 위치를 A1이 여기 있을 때 처음 위치를 R1이라고 하고 2번 위치까지의 거리를 R2라고 하면은 R1에서 R2까지 적분해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적분해주면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GMM은 그냥 GMM만 앞으로 빼고 GMM만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R분의 1인가요? 왜 적분이 안 되지? R분의 R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앞으로 넘어가고 내려가니까 R제곱분의 1 맞네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R1에서 R2까지 대입을 해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G, M, M, R2 빼기 G, M, M. 글씨가 너무 큰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G, M, M, R2 빼기 G, M, M, R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네요. 이것도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R2가 R1보다 멀리 있잖아요. R2는 여기고 R1은 여긴데, 그럼 R2가 R1보다 크잖아요. R2가 지금 R1보다 커요. R2가 R1보다 커. 그럼 역수를 취해주면은 R2분의 1은 R1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으니까 얘도 0보다 작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받은 1의 양은 음의 값이라는 소리죠. 즉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동안에 받은 1의 음의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속도는 점점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렇게 세게 던져도 지구 밖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중력은 잡아당기니까 속력은 점점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랑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만류 인력에 의한 일을 한번 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중력에 의한 일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류 인력 구해놓고 중력 구한다고 하면 만류 인력이랑 중력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덜어 있으실 것 같은데, 만류 인력이랑 중력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류 인력은 일단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크기만 생각해보면은 G, M, M, R 제곱이고, 중력은 그냥 M, G로 주어지잖아요, 보통. 근데 이 G라는 값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은, 지금 요 질량 M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력이랑 만류 인력의 차이는 G 값이랑 GM, R제곱분의 GM의 차이인데, 사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MG라는 중력은 지구 근처에서만 쓸 수 있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겪는 높이는 아무리 높아봐야 1km도 안 돼요. 지상 1km? 비행기 고도가 몇 킬로죠? 몇 킬로지? 뭐 설사 뭐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에베레스트가 8,000m 정도 되나요? 8,000m? 아는 게 없네요. 8,000m인데 8,000m면 8km잖아요. 8km. 근데 지구 반지름은 6,400km란 말이에요. 반지름인가? 지름인가? 뭐 어쨌든 거기에다가 8km 더해봐야 별 차이 없겠죠? 6,400이나 6,408이나. 그래서 이 R값에다가 6,400km를 그냥 대입하고 G값 그 만류 인력 상수 있고, 또 지구 질량을 대입해서 구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R제곱분의 GM이라는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게 9.81이에요. 약 9.81.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요 G값으로 쓰자고 약속한 거예요. 지구 근방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땐. 그래서 R제곱분의 GMM은 만류 인력이고,
mg에서 g는 그 만류인력의 r제곱분의 g, 라지 m만 따가지고 구한 값입니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 간단히 드렸고요. 자, 이번엔 중력에 의한 일을 마지막으로 구해보려고 해요. 역시나 또 좌표계를 설정해 봐야겠죠? 좌표계를 어떻게 놓을까요? 뭐 얘는 직교좌표계 써볼게요. 직교좌표계 X축, Y축 직교좌표계 쓸 건데 이 물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은 이걸 어떻게 잘 던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던져가지고 얘가 요런 식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처음 위치는 여기이고 나중 위치는 여기에요. 그리고 처음 위치에서의 높이는 y1이고 나중 위치에서의 높이는 y2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좌표축을 어디다 박을 거냐면은 좌표축을 그냥 적당히 아무데나 땅에 딱 붙여가지고 원점이 요 땅에 모서리 끝에 딱 붙게 해가지고 여기는 x, 여기는 y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그럼 좌표계 설정 끝났죠? 그럼 이제 힘 F를 구해봐야 되는데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중력. 그래서 중력은 mg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 중력은 항상 이 녀석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은 j 방향이 될 텐데 j 햇 방향이 될 텐데 j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mg j 햇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스프링 상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을 안 했나봐요. 이건 필요 없고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되고 mg 구했으니까 f벡터 구했으니까 이제 r벡터만 마지막으로 구하면 될 거예요. r벡터 어떻게 구하냐? 이 원점에서 요 녀석까지의 벡터를 구할 거예요.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한 요런 지점에 왔을 때 그럼 그 녀석의 벡터를 뭐라고 할까? 그 녀석의 벡터를 이렇게 r 벡터라고 해놓고 r 벡터를 원점으로부터 x방향으로 x만큼 이동했다고 하죠. 그럼 x i 햇이 될 거고 y방향으로 역시나 y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y j 햇이 될 거예요. 이게 r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즉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x방향 거리가 x고 y방향 높이가 y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dr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dr 벡터 그냥 미분해주면 되죠. dr 벡터 그러면 dx i 햇 더하기 dy j 햇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1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1 w 어디서부터 1에서 2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가 중력으로부터 받은 1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번 위치에서부터 2번 위치까지 적분을 할 텐데 f벡터랑 dr 벡터를 내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인티그랄 f벡터는 마이너스 mg j였고 dr 벡터는 dxi 플러스 dy j였고 그런데 힘은 j벡터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j벡터랑 i벡터는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 돼버릴 거예요. 그럼 얘만 남겠죠? 얘랑 내적하면은 j의 j이고 똑같은 벡터고 유닛 벡터니까 내적하면 그냥 1이 될 거니까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g dy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mg는 그냥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고 dy 적분하면 그냥 y1부터 y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mg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y2가 y1보다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y2가 y1보다 클 거예요. 얘는 0보다 커요.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값은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력은 아래로 당기고 있고 그러면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받는 일은 점점 더 그 음의 값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속도는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속도가 감소하게 될 거란 직관적인 사실과도 잘 맞는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그 E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스프링이랑 만류인력이랑 중력 세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뽑아서 이렇게 다뤄보았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웬만한 뭐 대학 물리도 필요 없고 그냥 고등학교 물리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다 알고 있을 이런 내용을 굳이 또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복습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힘이 이상하게 주어졌을 때 이상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주어졌는데 그런 힘이 주어지고 이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모른다면은 이를 구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거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힘과 그 변이를 이용해서 이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잘 살펴보신다면 뭐 아마 얻어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을 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구해봤고, 또 하나 제가 또 그 단순히 중력이랑 스프링이랑 또 뭐죠? 만류인력을 예제로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린 이 예제들을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또 위치 에너지라는 애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다 힘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텐데, 또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연결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식과도 연결이 될 테니까 한 번 더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 2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기로 하죠. 네.